이번 시간에는 유충열전 네 번째 파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 볼게요. 주부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주부는 누구겠어요? 유충열전이니까 유충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삼치를 재개하고, 아까 재개하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소복을 흰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재물을 갖추고, 돈도 챙겼어요. 충문을 별로이죠. 충문을 아주 특별하게 지어가지고 부인과 함께 남악산을 찾아갔다. 부인과 함께 남악산을 찾아간 이유는 자손을 얻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기 위해서. 자, 남악산에 갔는데 지금부터 장세영정하여 봉봉이 높은 곳의 청송 푸른 소나무는 울울하다 아주 우거져 있고, 태고시를 띄어쓰고, 강수는 잔잔하여 탄금성을 돋우었다. 태고는 아주 오랜 옛날이고요. 아주 오랜 옛날에 쓰던 시가 띄어 있고, 강수, 그죠? 강과 물은 잔잔하여 탄금성을 돋우었다. 아주 악기 소리를 돋는다. 매우 경관이 훌륭하다는 얘기죠.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하대요. 이제 여기 뭐야? 어디 남악산의 배경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남악산의 배경 묘사. 경관이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12봉은 구름 밖에 솟아있고, 충암철벽성이 각각 백화 다 푸르렀고, 소상강 아침 한개 동정으로 돌아가고, 창호산 서문구름 호산대로 돌아가며, 여기 아까 앞부분에서 한 거예요. 맨 첫 번째 파일에 해서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구름 밖에 솟아있고, 충암철벽성이 각각 백화 다 푸르렀고, 소상강 아침 한개 동정으로 돌아가고, 청산 정문강이 호산대로 돌아가며, 강수선을 바라보며 수양가지 부여잡고 6, 70리를 들어가니 연화봉이 중계로다. 상대에 올라가서 사봉을 살펴보니 옛날 하우씨가 9년지수 다스리고 충암절벽 파던 터가 어제 한 듯 완연하고,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산천이 심히 엄숙한 곳에 천재당을 높이 묻고 백마를 잡던 곳이 완연하였고, 추연을 돌아보니 옛날 위부인이 서동 5, 6인을 거느리고 공부하던 1층단이 무너졌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에 대한 묘사,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단락 봅시다. 유세차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열차네요. 그죠? 1층단 별로 모아 노구밥을 정결히 담아놓고, 노구밥을 담아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충문을 할 때 상에 올리는 밥을 말하는 거고요. 충문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때에 신령께 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령에게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네요. 신령에게 비는 거예요. 그죠? 제사하는 장면. 뭐 해달라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비는 장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충문은 유세차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에, 그러니까 뭐야? 유세차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 지낼 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유세차. 원래 유세차라는 뜻은 이해의 차례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 차례는 언제예요? 갑자는 갑자월 갑자일이래요. 그러니까 현재의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대명국의 동성문 내에 거하는 살고 있는 유심은 형산 신령전에 비나이다. 지금 충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께 드리는 말. 오라 대명태조 창국공신 지손이라 선대공덕으로 부귀를 겸전하고 일신에 부양하나 연광이 반이 넘도록, 그러니까 반평생이 되도록 일점에 혈육이 없다. 사후 백골인들 니라서 엄토하며 선영행화 제사. 그죠? 내가 죽으면 누가
장사 지내고 누가 제사를 지내리요. 인간의 죄인이요 지하의 악기로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지하의 악기예요. 이러한 일을 생각하니 원한이 많심이라. 원한이 많아요. 이러한 고로 더러운 정성을 신령전에 발언하오니 황처는 감동하와. 황처는 하늘에 있는 신이겠죠. 혹은 크고 넓은 하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께서는 감동하시어 자식 하나 점지해 주세요. 자식 하나 갖게 해주세요. 빌기를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야기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유세차 하면서 축문을 드렸는데 바로 빌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은 무심할까. 단상에 오색구름이 사면에 옹이하고 산중에 백발신령이 일절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잼을 모두 다 흠향한다. 무슨 뜻이요? 이렇게 축문을 드리자마자 이 신께서 제물을 받았단 얘기예요. 흠향하다, 제물을 받다. 그러면 아이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봐요. 자, 빌길 다음에 지성이면 감시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이거 무슨 이 서술자의 평가죠. 서술자의 평가.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등장인물이 한 말이 아니고 서술자가 한 말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이들 무심할까. 이렇게가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하였다. 그래서 이 하늘인들 무심할까.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다는 이야기죠. 단상에 오색 구름이 사면에 옹이하다. 그러니까 단상은 제사상의 구름이 둘러싸이면서 산중에 백발신령이 일절히 하강. 그러니까 산에 있는 백발신이 일제히 내려와서 정결케 지은 잼을 모두 다 가져간다. 길조, 좋은 징조죠. 길조가 여차하니 이러하니 기자가 없을 소냐. 또 서술자의 평가. 똑같은 부분이네요.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신고대하던 차에 이리는 꿈을 꾸었으니 그게 바로 천상으로 오운이 영롱하고 하늘나라에 오색 구름이 아주 밝고 이런 선관은 하늘나라에 있는 남자 신선을 말하죠. 남자 신선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자, 이게 누구죠? 부모의 꿈인데 실제로 유충렬이 천상에서 내려온 성관이라고 했죠. 말하되 나는 청룡을 차지한 성관이더니 익성이 무도한 고로 무도하다 도리를 지키지 않았어. 누가요? 익성이. 자, 그러면 익성이 누구냐면 이 학에 유충렬이 살고 있는 이 지상계의 누구예요? 지상계로 환생한 정한담이죠. 이 유충렬은 천상계의 성관이었을 때 이름이 정한담이었습니다. 나는 청룡을 차지한 정한담이었는데 익성이 도리가 없어서 상제께 아래되 옥황상제께 아래여 익성의 죄를 다스려 취재하여 다른 방으로 기양을 보냈는데 익성이 이 길로 함심 마음에 품어 배공루 잔치시에 배공루 옥황상제가 사는 곳, 그러니까 이들이 신선이 살았던 곳 익성과 대전한 후로
옥황상제 전에 옥황상제 앞에서 득제하여 죄를 얻어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그러니까 죄를 져서 어디로 왔다고? 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여기 지상계로 온 거예요. 산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은 이 지상계의 누구? 유충렬이고 천상계의 누구인 거예요? 자미성인 거죠. 천상계의 자미성, 천상계의 선관이었는데 득제하여서 죄를 얻어서 지상계로 뭐했다? 환생했다. 환생한 거고, 그 다음에 정한담도 역시 하늘나라의 뭐였어요? 선관이었죠. 선관이었을 때 이름이 익성이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하소서. 애휼이 뭐냐면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오색구름간에 방송하며 이렇게 내려트리면서 일후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었다. 누가요? 지상계의 충렬, 천상계의 자미성이요. 그러면 일후 풍진 중에, 그럼 풍진은 뭐냐면 시련이에요. 풍진은 바람의 먼지라는 뜻인데 시련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시련이 있으면 다시 너를 찾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은 여기까지가 이 단락인데 뭐요? 유충렬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충렬은 전생이 뭐였다는 거죠? 예, 하늘나라의 선관 자미성이라는 성관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여기 지상계의 누구 아들로 태어났다? 유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비범한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한글로 쓰여진 국문소설이다. 맞죠? 영웅의 일생을 다뤘죠. 유충렬 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군담소설 있고요. 판소리가 문제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은 뭐냐면, 자, 아까도 한 적 있죠. 전파일에서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이제 공연 문화였는데 이렇게 공연되던 것들이 소설로 정착됐어.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창과 안이르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소설로 정착되었다. 그러면 판소리 5마당이 있습니다. 판소리 5마당은 뭐냐면 이 판소리 5마당이 판소리계 소설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판소리 5마당은 첫째 춘향가, 소리니까 노래거든요. 그래서 가짜가 붙고요. 이게 소설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춘향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흥부가라고도 하고 흥보가라고도 해요. 그럼 소설이 되면 흥부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적벽가는 소설이 되면 적벽전이 되는데 춘향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 이야기, 흥보가는 흥부놀부 이야기, 적벽가는 삼국지 연의를 다룬 소설이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그 소설이에요. 네 번째는 별주부가, 이건 뭐야? 토끼전 이 얘기고요. 5번째는 심청가가 심청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얘는 아닙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요거 5가지 뿐이에요. 그 다음에 천상계의 인물 누가? 자미성과 익성. 그렇죠? 자, 자미성은 지상계에서 유충렬로, 그 다음에 익성은 정한담으로 환생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4번. 이 해의 차례. 아까 뭐라 그랬죠? 유세차라고 해서 제문의 관용적인 표현, 제문을 처음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후 사건 전개 복선. 복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 어디에 나왔어요? 여기요. 그죠? 이루 풍진 중에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풍진, 어려움이 있을 때 너를 다시 찾을 거야 라고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36번을 봅시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뭐냐면 빌기를 다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죠. 1번 독자의 긴장감을 조성하네요. 아니에요. 유충열에 대한 누구? 서술자의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사건을 요약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논평을 뭐라고 그래요? 주관이라고 해요. 서술자의 생각. 자, 그 다음 앞으로 주인공의 닥칠 사건 예고가 아니죠.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하늘도 감동하여서 아들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죠. 치성을 다한 후 유심의 속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속마음? 서술자의 속마음 이라고 했고요. 다음 문제 37번. 다음 밑줄 진 어휘 중에 디귿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것은, 디귿은 뭐냐면, 자, 상제전에 득자하여 인간의 내치심에, 누가? 옥황상제가. 상제가 누구를 내쳤어요? 바로 자미성. 자미성을 내쳤죠. 이건 성관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누구? 유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유충열이죠. 그러면 인간에 내쳤다. 여기는 인간은 뭐야? 인간 세상. 그럼 자미성이 원래 살던 곳은 천상이죠. 천상계. 그죠? 자, 그러면 인간 세상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면 되겠어요.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선녀 되고요. 인간 세상의 본성은 안 되고요. 인간 세상은 만물의 영장이다. 안 되고요. 인간 세상이 어째 그 모양이냐. 안 되고요. 그 인간 세상하고는 상대도 하지마. 이렇게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 갑니다. 이때 장부인이 유주부를 이별하고 충녀를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 삼경에 호련히 고나여 침석에 졸더니 어떤 노인이 홍선 일병을 가지고 와서 부인을 주면서 말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자,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소설은 한 50쪽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중편 소설인데 중간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유심이 아들을 낳았죠. 유충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심이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어요. 한 7, 8살쯤 됐을 때 정한담의 모함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뭐죠? 이 유배 가게 돼요. 이 고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유심은 유배 가고 가족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 정한담이 가족들까지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이 장부인 누구 유충렬의 어머니가 꿈을 꾼 거예요. 그죠? 그 꿈에서 삼경이란 말은 새벽 1시에서 3시를 이르는 말을 이제 이때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시간 표현을 했습니다. 꿈에 홍선일병, 그러니까 붉은색 병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인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날 밤 삼경의 대변, 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져다가 화광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불바람, 불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끊긴 후에
남천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하라. 그러니까 남천 쪽으로 도망하라. 남쪽으로 도망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 화광 중에 고흔이 되리라. 그러니까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유충렬이죠. 그죠? 천상계에서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자미원이었죠. 그래서 화광 거요. 불이 난 가운데 고혼, 혼이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앞날을 예견해 주면서 이 장부인과 누구를 유충렬을 도와주는 꿈이죠. 왜 이래요? 왜 이런 꿈을 꾼 걸까요? 유충렬이 선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련이 닥칠 때마다 적강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고전소설이에요. 하고 문득 간대업권을 놀라 깨어보니 꿈이라 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충렬이 잠이 들어있고 과연 홍선 한자로 금침 위에 놓였거늘 여기서 홍선은 붉은색의 부채라는 뜻이에요. 붉은색의 부채가 금침 이불이에요. 위에 놓였거늘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끼워 앉히고 경경불매하던 차에 경경불매에 근심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차에 삼경이 당함에 그가 상경이니까 한 새벽 1시, 3시, 5시 이후에 일진 광풍이 일어나며 큰 바람이 일어나며 난데없는 불이 났어요. 사면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거각은 이 유충렬의 집을 말하는데 아주 크고 웅장한 집이 되겠네요. 홍로점설이 되어 있고 홍로점설이란 말은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 위에 한 송이의 눈을 뿌리면 순식간에 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후에 쌓인 세간 추풍낙엽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집이 완전 다 불타서 금방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인이 창황 중에 다급하여 충렬의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면서 붉은 부채를 흔들면서 단장 밑에 은신하니 화광이 충천하고 불길이 아주 몹시 거세고 회신만지하니 회신 불에 탄 재가 땅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잿더미가 가득하니 구산같이 쌓인 김을 화광에 송월하였다. 그러니까 산같이 쌓여있던 재물이 이 불에 모두 없어졌다. 어찌하니 만극하랴 또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서술자의 생각,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주관적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경이 당함에 그러니까 한 7시쯤 된 거네요. 인적이 고요하고 중문 밖에 두 군사 지키거늘 문으로 못 가고 다만 물가는 수채구멍이 보이거늘 충렬의 옷을 잡고 구멍에다가 머리를 넣고 복지하여 그러니까 배를 대고 기어서 중문 밖에 나서니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돌에 긁혀서 배곡 같은 몸에 아주 귀한 몸에 유혈이 낭자다. 피가 많이 흐르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에 아주 예쁜 얼굴에 진흙빛이 되었으니 불쌍하고 가련함은 여기서 또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한다. 여기서 또 편집자의 논평. 지금 어떤 상황 보고 있는 거죠? 네. 유심히 유배가고 나서 정한담이 가족, 그죠? 정씨 부인과 유충렬까지 해치려고 집에 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서 한 노인이 뭘 줬어요?
홍선 일병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채 하나, 붉은색의 부채를 주어서 그 부채를 붙이면서 간신히 복지하여서 집에서 빠져나왔다. 불난 집에서 빠져나왔다. 라는 얘기요. 충렬을 앞에 안고 샛길로 나오며 남천을 바라보며 가도 없이, 가없이, 끝없이 도망갈지. 남쪽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한 곳에 다다르니 옆에 큰 매가 있을 때, 여기서 매는 산이에요. 산. 매산자. 산이 있을 때 녹기는 만장이라 매우 높고 봉우리 오색구름 사면에 어리었거늘 자세히 보니 이 산은 천재하던 하늘에 제사 지내던 남악 형산이라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듯. 남악 형산에서 뭐 했어요? 충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유충렬을 낳았죠.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보이거늘 부인이 비회를 금치 못하여 슬픔을 금치 못하여 충렬을 붙들고 방성통곡하여 하는 말이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너 이 매를 안 한다. 이게 2인칭 의문 대명사예요. 너 이 매를 아니? 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7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유충렬이 7살이 된 거죠. 이 산에 와서 산제하고 산에 제사를 지내고 너를 낳았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너의 부친은 어디 가고 이런 변을 모르는고. 이 산을 보니 너의 부친 보는 듯하다. 통곡하고 싶은 마음은 어찌다 측량하리. 이건 대사입니다. 충렬이 그 말을 듣고 부인의 손을 잡고 울면서 하는 말이 이 산에 산제하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요? 적실히 사실이 그러하다면 산신은 이러한 연유를 알 것만은 산신도 무정하네 라고 답했어요. 자, 그럼 38번 문제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선악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자, 이런 문제 조심해야 돼요. 선악의 대립관계는 글 전체로 볼 때는 대립이 되었어요. 선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 유충렬이고 악을 상징하는 인물이 정한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지문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진지하고 엄숙한 느낌의 문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긴박하잖아요.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아니고 사건 전개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선악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맞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씨가 장씨의 말에서 뚜렷한 이 선악의 형성 관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글 전체적으로 보면 있죠. 근데 요거 조금 문제가 애매한 문제네요. 그렇죠? 지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판단해야 되거든요. 전체 내용을 알더라도. 그리고 진지하고 엄숙한 느낌의 문체. 요것도 좀 그렇고. 사건에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건 맞아요. 왜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붉은색 부채를 주면서 위험을 당하면 이렇게 하라. 이거 뭐죠? 사건의 우연적 전개가 맞습니다. 이건 맞고요. 인물의 행위에 신비스러운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 부분엔 나타나지 않아요. 서술자의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서술자가 주관적인 논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꿔야 되겠어요. 뭐라고 바꿔야 되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바꿔야 돼요. 옳은 것을. 죄송합니다. 그럴 때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이 글의 이야기가 보기의 구조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래요.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 비범한 능력을 보임, 좌절과 고난을 겪음. 뭐가 해당되겠어요? 바로 좌절과 고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 당한 고난 맞죠?
그 다음에 여자의 도움을 받음, 이거는 글 전체에도 없었고 이 부분엔 더욱 없습니다. 훌륭한 수성을 만나는 거 뒤에 나와요. 이 부분엔 없고 높은 지혜에 이르는 거 마지막에 나오고요. 여생을 행복하게 산다 마지막에 나와요. 자,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은 앞전에 나온 거고요. 비범한 능력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하고 문득 간대 여건을 꿈에서 깨니까, 그죠? 그래서 간대 여건을 놀라 깨어보니 뭐다? 꿈이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이야기예요. 꿈. 자, 그러면 남가일몽, 일장춘몽, 한단지몽, 다 몽자가 들어갔어요. 그쵸? 몽. 그 다음에 일지치몽, 다 몽자가 동상이몽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자, 하룻밤의 헛된 꿈이라는 내용을 가진 건 남가일몽, 일장춘몽, 한단지몽, 일지치몽 다 같은 말인데, 동상이몽은 뭐냐면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뭐 한다?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보통 부부가 함께 살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 할 때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41번 봅시다. 다음 보기의 군담소설에 관한 내용을 보고 군담소설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논술하시오라고 했네요. 첫 단락 봅시다. 군담소설의 개념. 임진년, 병자년, 양난 이후 발생하여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한글 소설, 조선 후기죠. 후기에 유행했던 한글 소설의 한 유형으로 군담, 그죠? 싸운 이야기, 즉 전쟁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가 되는 소설을 뭐라고 해요? 군담소설이라고 한다. 군담소설의 창작 배경은 문학사적으로 조선 후기 소설에 발달했다. 왜?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연달아 겪었기 때문이겠죠. 역사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정신적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고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이 민중들의 심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배층의 무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지었다. 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모두 지배층, 즉 위정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 분류. 자, 군담 소설은 어떻게 분류하냐? 첫째, 창작 군담 소설이 있고, 두 번째, 역사 군담 소설이 있고, 세 번째, 번역 군담 소설이 있는데, 창작 군담 소설은 말 그대로 개인이 창작한 거죠. 이 유충열전도 개인이 창작한 건데 작자, 미상 작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창작 군담 소설은 허구적인 주인공과 허구적인 사건으로 꾸며낸, 그러니까 소설이니까요. 꾸며낸 거죠. 허구성이 있습니다. 창작 군담 소설은 충신과 간신의 대결로 정쟁에서 몰락했던 가문이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으로 국가에 큰 공을 세우면서 부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게 바로 이유충열전의 내용이에요. 창작 군담 소설이니까요. 비현실적인 도술전으로 도술을 써서 전쟁을 하죠. 전쟁의 양상이 기술된다. 전쟁의 모양이 기술되고 표면적으로 전통적 유교윤리가 강조되면서도 이면적으로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충이나 열에 대한 전통 윤리로부터의 일탈이 심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혁에 관심이 많았던 평민층에 향유하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면 충이나 열이라고 했는데 충은 뭐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열은 뭐냐면 열사의 열입니다. 그래서 유충열 할 때 유충열전이잖아요. 이 소설의 제목이. 그래서
충성스러운 열사에 대한 이야기, 그죠? 애국자에 대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대한 전통적 윤리로부터 일탈이 심하다는 점에서 라고 했는데, 이 유충열전은 유교적 전통 윤리로부터 일탈이 심하진 않네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유충열전은 전통적 그 영웅소설을 담은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충열전과 이대봉전이 대표적인 무슨 소설? 군담소설로 분류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역사군담 소설은 역사에 실제한 역사적 인물의 활약상, 그러니까 실제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주 배경으로 하여 이민족에 대한 적개심, 역사적 패배를 보상받으려는 정신적 승리의식, 지배층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경업전 박씨부인전, 그러니까 임경업과 박씨부인은 역사적으로 뭐요? 실존 인물을 다룬 이야기다. 하지만 허구성 은 가미되었습니다. 사실만을 다룬 것은 아니에요. 그죠? 꾸며낸 이야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번역 군담 소설은 중국 소설 번역하고 혹은 번안한 작품들 중 싸우는 이야기, 즉 전쟁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군담 소설. 그러니까 외국 소설 번역한 거. 옥루몽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작자층과 향유층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작자층은 뭐예요? 지은 사람, 그죠? 작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향유층은 뭐야? 이것을 읽은 사람, 즐긴 사람. 읽은 사람은 누구냐? 군담 소설의 작가들은 대부분 익명이야.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했죠. 작자가 미상, 밝혀지지는 않았어. 익명이야. 조선 후기에 형성된 몰락한 양반이나 또 혹은 중인계층으로 추측이 돼. 또한 소설을 인쇄하거나 대여하는 등 상업 집단의 발달로 보아 부녀자나 평민층, 다양한 독자층이 형성되었으니까 독자층은 부녀자나 평민층이고 작가층은 뭘로 예상돼요? 몰락한 양반이나 중인층으로 추측할 수 있대요. 자, 그런 것으로 생각된대요. 뿐만 아니라 전기수는 뭐예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죠. 돈을 받고. 그래서 구연 집단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에 의해서 보다 확대되었다. 유사 개념은 뭐냐면 비슷한 개념, 영웅소설, 그러니까 소설과 영웅소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군담소설로 분류하면 군담이라는 소재의 공통성, 그죠?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생겨난 것이고, 군담 소설의 주인공은 인물적 특성에 중심을 둘 때 창작 군담 소설을 영웅 소설의 분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대요. 역사 군담 소설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보이기에는 가변의 한계성을 지닌다. 가변의 한계성은 뭐야? 변화하기에, 즉 허구성을 가미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집단을 위한 것이라면 영웅적 인물이 된다. 그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을 위한 것이면 뭐라고? 영웅소설로 분류한대요. 따라서 전쟁에서의 공적 세운 공은 집단을 위한 것이므로 영웅소설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군담소설의 서사구조적 특징 중 하나인 영웅의 일대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란 얘기네요. 그럼 논제가 뭐예요? 군담 소설을 정리하시오. 즉 설명하는 것을 쓰란 얘기죠. 그래서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이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은 주장하는 글, 논설문의 구조이고요. 설명하는 글은 처음, 중간, 마지막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이제 설명하는 글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맞춰서 이제 군담 소설에 대한 설명을 한번 써봅시다. 위에서 나온 설명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명문은 객관적인 내용을 다뤄야 하고요. 내용은 명료하게 전달해야 하고 또 구조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 부분에는 글의 화자인 군담 소설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소개할까요? 자, 창작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군담 소설이 무엇인지, 군담 소설은 세 가지 분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작자축은 누구인지, 향유축은 누구인지 써주면 되고요.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것을 앞에서 한 내용을 요약하고 이 군담 소설의 좋은 결과 갖는 의에 대해서 쓴 다음에 이제 글을 끝내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써봅시다. 자, 처음 부분 쓸 때 한 칸 들여 쓰는 거 알고, 그죠?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 한 칸 들여 써야 되고, 마지막 문단 쓸 때도 한 칸 들여 써야 되죠. 자, 처음 부분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군담 소설은 조선 후기에 발생하여 한글로 쓰인 전장 이야기로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군담 소설에 대한 소개. 화제를 소개한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에서 군담 소설의 종류와 향유층, 군담 소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군담 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혹은 회복하려는 의도로 쓰였다. 또한 위정자의 무능, 위정자가 다른 말로 뭐야?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거죠. 지배층. 같은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의 무능으로 양난이 발생하였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무능함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되기도 하였다. 널리 알려진 유충열전이나 이대봉전과 같은 것은 창작된 것이다. 그리고 임경업전이나 박씨부인전은 역사적 인물을 다룬 역사 군담 소설로 분류한다. 한편 옥루문과 같은 번역 군담 소설도 있다.